이지의 경제쇼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디어 4080 세대를 위한 경제쇼가 탄생합니다. 이 경제쇼의 타깃은 요님들입니다. 영올드로 욜드 혹은 요라고 칭하는데요. 이들은 국내의 트렌드 리더이자 막강한 경쟁력을 지닌 세대입니다. 인생 전반전을 열심히 뛰시는 40대 40, 50대 50 세대도 포함됩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연금, 보험, 코인 투자에 관심이 크시죠. 요님들이 자신과 세상에 투자할 돈의 흐름을 아는 것, 이건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2030 세대에게도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팁입니다. 돈을 벌려면요, 안락, 편안, 만족, 풍족, 성공, 기쁨, 희열. 올해 2025년도도 한번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돈을 벌기 위해선 반드시 돈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잘 알아서 이 돈 쓰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지의 경제쇼요의 첫 출연자는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입니다. 트렌드 분석가로 매년 라이프 트렌드와 머니 트렌드를 집필하시는 분인데요. 이 주요 대기업 특강을 3,000회 이상, 컨설팅 프로젝트를 300회 이상 하셨고요. 이번 첫 번째 쇼에서 2025년 올해 머니 트렌드를 알려주실 겁니다. 제 이름을 건 경제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제 방송 수건이었는데요. 책임감으로 성실히 만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와 경제에 대한 관심은 이지의 경제쇼요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저 보기만 하십시오. 그럼 이지의 경제쇼요 대단원 내막 올리겠습니다. 요 세대가 어떤 세대를 일컫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질문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요 세대는 영올드를 지칭하는 거죠. 네. 나이는 들었지만 예전 같은 시각으로 보지 마. 우리는 굉장히 젊어 같은 영올드. 거기다가 영 50, 영 40까지 합쳐지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40, 50, 60, 70, 80 쭉 다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세요. 이분 모두가 요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40에서 거의 80대의 세대를 요 세대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영 올드, 그러니까 젊은 노인으로 책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도 이 세대가 되면 노인이라고 들으면 괜히 좀 반감이 들 것 같고, 나는 좀 끝났나 하면서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서 좋은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니어, 어르신 이런 게 있던데, 어른이라는 단어도 있는 거예요. 왜 청소년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좋은 또 현명한 어른이 돼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젊은 어른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괜찮을까요? 어른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 엄청 많아도 어른 아닌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루는 사람들은 40에서 한 70, 80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나이도 어느 정도, 경험도 어느 정도, 그만큼 안목, 눈도 좋고 경제력도 좀 갖춰서 과거와는 달리 뭔가 새로운 일, 새로운 투자, 새로운 관심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들 한번 제공하는 그러한 공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라고 해서 영 올드 이게 단어인데 사실 요즘에 막 생겨난 단어가 아니고요. 굉장히 예전에 미국에서 이 단어가 탄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무슨 신조라고 하면 최근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50년 가까이 됐어요. 이게 미국에서 50년 전에 나왔던 용어인 거죠. 그 옛날에 70대를 일컬어서 이제 70대를 노인이라고 그러지 말자. 이 사람들 젊다. 50년 전에 70대가 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응해서 뭔가 물건도 만들어야 되고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바꿔야 된다. 이게 비즈니스의 방향이다. 이미 그 옛날에. 근데 아직도 60, 70대를 일컬어서 정말 올드한 나이 든 사람들로만 생각하는 그 관성 가진 사람들이라면 비즈니스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돈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한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 세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0년 전에 있었던 요일즈, 요가 왜 최근에 더 신경 써야 되는 단어가 된 건지 우리나라가 궁금해요.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2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초고령 네, 사회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그냥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초고령 사회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이 넘는 거잖아요. 네. 일본은 6년 전쯤에 그 시점에 들어갔고 지금 일본은 거의 30% 가까이. 아시아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간 가장 거죠. 그리고 먼저 들어가서 나이 든 사람만 많아진 게 아니고 그 나이 든 사람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가 많아졌어요. 우리가 나이를 든다는 것은 나이를 몇 살 먹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전 사람들이면 생각하지 않은 자각과 각성을 하게 돼요. 예전에 70대, 60대든 안 하던 행동들을 요즘은 하게 되죠. 이게 다 비즈니스와 연관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 60, 70, 80이 어떤 각성을 하고 자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투자의 방향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기업 같은 곳에서는 MZ세대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런데 MZ세대 말고 세계 어디서나 늘어나는 그 세대, 요 세대에 집중해야지 돈을 번다. 맞습니다. 이런 인식이 커졌더라고요. 사실은 물건 중에서도 싸고 금방 휘발될 수 있는 물건들은 20, 30대가 강해요. 뭐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비싸고 덩치 크고 이런 거는 여유가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런 건 보통 50, 60, 70이 굉장히 강합니다. 돈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돈인데 누가 더 많이 쓰고 누가 더 큰 흐름이 될 거냐. 우리는 여길 더 주목해서 20, 30대뿐이 아니고 뭐 요 세대가 갖고 있는 경제력의 방향 그리고 그들의 욕망의 방향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네. 요 세대들 뭐 건강도 굉장히 신경 쓸 거예요. 네. 그런데 투자에 대해서 왕성한 그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은퇴 이후에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나이와 세대를 싹 지우려고 하는 마음이 니즈가 강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정년퇴직하고 은퇴하면 정말 인생은 좀 놀다가 그냥 뭐 마무리한다 느낌이었다면 요즘 수명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정년퇴직하고 나서 한참 더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죠. 근데 자기가 벌어놓은 돈과도 한계가 있으니까 투자도 계속 해야 되는 건 거고 아무래도 지금의 40, 50, 60대는 적어도 7, 80대가 됐을 때 어떤 미래를 맞이할 건가에 대해서 훨씬 고민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 공부 중에 아마 가장 큰 공부가 투자에 대한 공부일 거고요. 네.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내 새끼들 먼저 챙기려고 쌈짓돈 막 해놓고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 나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뭐 중요한데 내 스스로의 삶을 조금 더 질 좋게 살아가는 게 우선순위다.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한국 사회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수명이 길어지고 자아의 각성도 많이 되다 보니까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잘 쓰고 내가 즐겁게 잘 살면 그것이 사실은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 주는 건 거고 네. 예전처럼 자식들이 부모님이 물려준다고 해서 뭐 열심히 효도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각자가 번 거 각자가 잘 쓰고 간다. 이 개념이 훨씬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소비의 굉장히 중심축이 요 세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이런 부분으로 발빠르게 돈을 또 차지하려고 하는 돈을 맞습니다. 벌려고 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가장 있어요.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예요. 고급 양로원. 그 전국의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수천 개가 된대요. 우리나라에서. 케어 시스템, 케어 이코노미 말씀하시는 굉장히 거죠. 많은데 네. 국내에서 1000여 개 넘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게 줄을 쭉 세워보면 최상위부터 쭉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비즈니스가 됐건 최상위 비즈니스가 만들어져야지 시장은 커져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 이런 시도를 여러 기업들이 계속 트라이하고 있다 보니까 돈 있는 여유 있는 영월드 중에서도 내가 노후에 집에서가 아니고 좀 더 저런 공간에서 편하게 친구도 사귀면서 케어도 받으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쭉 많아지면 그 다음 레벨로 계속 늘어날 거라서 이게 단지 삶의 공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의식주를 다 옮겨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 라이프 스타일을 확실히 변화할 수 있는 중심축이네요. 네. 미국에서 50년 전에 요 세대의 개념이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 그 단어가 각광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도 고급 실버타운이 인기라고 맞아요. 그 고급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지금 7, 80만 명쯤 된대요. 7, 80만 명이나 7, 80만 명이 야.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 보증금 별도로 보증금 보통 한 5, 6억씩 최소 평균이 예. 한 달에 평균 500만 원 이상을 내는 자본은 좀 두둑이 쌓아놔야 되는. 맞습니다. 근데 예. 거기 들어가고 싶은 잠재군도 굉장히 많죠. 한국에도 고급 이 요양시설들이 최근에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향후에 노인들이 돼서 어떻게 살 건가라는 흐름들이 많이 바뀔 거고 네. 그 많이 바뀐다는 얘기는 대부분 다 누군가의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거라서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되고 우리보다 먼저 노인의 세계에 들어간 일본 같은 경우 가장 주목하는 게 장례 산업이 커졌어요. 장례 산업이요. 장례 산업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례는 남아있는 유족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일본에서 어떤 태도가 나왔냐면 살아있을 때 내가 내 장례를 내가 준비해 놓고 가겠다. 내가 직접 설계한다라는 느낌이 그쵸. 있어서. 거기다 사람들이 직업이 요리사가 만약에 직업이라면 예. 나중에 내가 간 다음에 오는 친구들에게 내가 정말 좋아했던 내가 잘하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건 거지. 다 육개장 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패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아니면 직업이 디자이너였다 그러면 네. 멋진 드레스 입고 마지막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는 유족의 의견으로 모든 걸 정했다면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다 정할게. 이 태도가 커지면서 굉장히 큰 산업이 되죠. 일본도 이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나서부터 이 흐름들이 커졌거든요. 우리도 이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봤어요. 그 유명 그 아티스트인가? 예, 음악가가 본인의 장례식 때 플레이리스트를 쭉 써가지고 들려드렸다는. 유이치 타카모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러지라고 보통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예. 일본도 처음에는 유명한 사람들만 뭐 그런 걸 쭉 했는 게 한 10몇 년 전까지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점점 늘어나더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 코엑스 같은 데서 큰 산업 박람회처럼 엔딩 박람회도 많이 하거든요. 엔딩 박람회요. 네. 이게 산업이 됐다, 다 돈이 움직인다. 우리는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거고, 남의 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구나 해서 끝날 게 아니고, 네. 저게 우리도 언제쯤 트일 때가 됐고, 그 트이는 계기 중에 하나가 올해 내년 한번 지켜보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죽음도 디자인한다. 이것도 웰다잉의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트윈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소장님 새해 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 몇백 년 전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만을 잡는 자가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곳곳에서 하고 장염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가 엄청나게 화제가 되곤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올해도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LP-1 계열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또 한국에 뭐 유급이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욕망이 좀 바뀌었어요. 다이어트가 좋은지는 누구나 알아요. 왜 연초에 마음 먹어놓고 왜 금방 행동으로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냐면 어렵잖아요. 좋은 줄은 아는데 어려운 거. 이게 보통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 피부 미용 뭐 아니면 멋져진다도 있지만 수명이 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나 뭐 나이가 들수록 비만이 되면 뭐 당뇨, 성인병.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게 되면 수명이 10년쯤 늘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기대 수명이 비만인 사람들이 10년 주니까 맞아요. 요것만 해결해도 생명 연장이 된다라는 그쵸.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얘기하면 날씬해서 이뻐지려고 이게 아니고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잘 살려고. 네. 근데 사람들이 시도는 해봤지만 다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어렵게 뭔가 얻었을 때 어렵게 얻은 거는 부럽고 뭐 멋지다까지는 나오는데 배 아프진 않아요. 어렵게 얻을 때. 예. 쉽게 얻으면 배 아파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주사제를 가지고 굉장히 쉽게 빼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만 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고 그쵸, 가까이도 그쵸. 있다. 네. 이걸 느끼면서 욕망이 굉장히 분출될 겁니다. 그리고 단지 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걸 빼면 사람들의 욕망은 뭐 세트처럼 연결되는 거라서 단기간에 살을 쭉 빼고 나면 피부가 살짝 좀 늘어질 수가 있어서 탄력 피부과 관리. 가서 그쵸 관리해야 네. 되죠. 관리해야 되는데 피부과가 뭐 요것만 해주고 우리를 보내주겠습니까? 뭘 예. 더 설득시켜서 뭘 하려고 하겠죠. 예. 피부까지 건드린 사람에게 성형외과도 뭔가 할 말이 있을 거죠. 패션은 가만히 있겠나요?
살쪘을 때 입던 옷 계속 옷장에 놔두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옷 바꿔야죠. 헤어도 바꿔야죠. 네. 이렇게 기분 좋아졌는데 자기 개발 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행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집에 가구를 바꿀 사람 이게 도면처럼 퍼져가요. 그래서 단지 다이어트 치료제가 등장했다 한국에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 다이어트 치료제가 그 이전보다 훨씬 쉽게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어줬다. 이건 사람들이 가진 욕망이 그 다음 버전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이걸 잡기 위한 노력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같은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면은 좋겠죠. 그렇죠. 네.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 1, 2등 하는 회사하고 당뇨병 치료제 회사에 1, 2등 하는 같은 회사잖아요.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덴마크사, 미국 제약회사.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비만을 잡고 당뇨를 잡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으면 이뻐질 수 있거니와 건강해서 오래 살 수도 있거니와 다양하게 다 되는 거라서 사실 이 화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숙제죠. 어떤 누구도 나는 당뇨, 나는 비만 상관없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모두가 나이 들면서 특히나 요 세대가 되면 더더욱이나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을 잡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비싸긴 하나 투자할 가치가 있고 왜? 생명 연장에 대한 그렇죠. 니즈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잡는다면 앞으로 뷰티, 운동 여러 가지 뭐 여행 산업 수요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비만 치료제 시장 그러면 뭐 비만 치료제와 상관없는 업종이라고 보통 생각하셨을 때 저거 우리랑 상관없어 남의 돈벌이지 우리는 상관없어 하는데 네. 비만 치료제 시장하고 연결되는 시장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국에선 항공산업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항공산업이 네. 왜 비만 치료제와 연결이 얼핏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네, 네. 아니 그냥 생각하면 비만 치료제는 뭐 패션 업계라든가 뷰티 이쪽밖에 신경 안 쓸 것 같지만 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살찐 사람이 제일 많죠. 네, 비만 인구가 제일 많은 게 미국이고 네. 당연히 비만 치료제 시장도 제일 큰 게 미국이고 이렇게 덩치 있고 무거운 사람들이 단기간에 살을 뺐다 그러면 그 비행기에서 설마 1인당 차지하는 그 사솔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네. 100kg인 사람이 80kg가 됐다 20% 줄어드는 이거 자체가 항공 연료가 그만큼 세이브가 되고 연료를 줄인다. 재밌어. 그렇죠. 이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네, 연결하다 보면 미국인들이 점점점 다이어트를 보편적으로 다 한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의료보험에서도 미용뿐이 아니고 건강 때문에 하다 보면 고혈압 이런 사람도 뭐 처방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다이어트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미국의 국내선이건 뭐 국제선이건 전반적으로 뭐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죠. 네. 비용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탄소 배출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항공산업에선 뭐 마케팅을 더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사업까지 연결이 된다 이 생각은 좀 못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트인 생각으로 그 투자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요님들의 행복을 위한 부자 되는 콘텐츠 만들어지는 게 목표인데 앞으로도 돈의 흐름은 요 세대를 공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게 자명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요 세대가 자기가 관련되고 자기가 할 만한 걸 자꾸 주목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쪘거나 내가 뭔가 좀 건강 신경 쓴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투자를 더 공부를 하거나 해서 바라봐야 되는 건 거지. 내 일상과 내 욕망과 완전 무관한, 듣도 못한 저 먼 데 있는 동네 가지고 자꾸 뭔가 테마주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가 겪어볼 수 있고 내가 좀 더 사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검증도 하는 건 거고 내 또래들이 다 이거 관심 있고 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커지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요 세대는 나의 이야기이고 내 가족, 지인, 친구의 이야기이고 그 투자의 이야기이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또래 사람들은 안 썼던 돈들이에요. 다 자식을 위해 쓰겠다, 뭐 딴 거 하느라고 다 안 썼던 돈들인데 지금은 스스로에 대한 각성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쓰게 되는 건 거고 이게 사실은 없던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소장님에 져서 2025 머니 트렌드를 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관성을 버려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하고 그동안 왜 요님들을 보면 그동안 뭐 축적해왔던 배워왔던 활용해왔던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떤 때에는 내려놔야 될 상황도 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무척 귀찮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누가 뭐라 해도 AI 시대이잖아요. 요님들이 정말 배워야 할 거는 상당해 보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AI를 두 범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AI로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할 거냐?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AI를 도구, 업무 도구로 써서 생산성을 좀 높일 거냐? 우리는 어찌 보면 두 번째에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충분히 잘 찾게 되면 아마 첫 번째에 대한 답을 찾는데도 고민이 더 가겠죠. 우리 일상이 바뀌는 겁니다. AI는 우리와 무관한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뀌게 되는 거고 우리가 운전하는 방식이 됐건 우리가 어디서 누군가에게 상담받는 방식이 됐건 네. 이게 다 바뀔 수 있는 거면 이거 바뀌는 것 자체가 삶을 바꾸고 누군가의 또 일자리를 바꾸는 거죠.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세상과 완전 동떨어져 사네.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못 하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같이 일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랑 일해도 될까? 불안하잖아요. 마찬가지 AI도 그래요. AI 나는 몰라요. 이런 사람하고 일할 수 있을까? 한 2년 정도 미국에서 한 2년간 구조조정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생산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기도 했고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뭔가의 변화, 혁신도 마찬가지 뭔가 변화예요. 변화 싫은 사람 많습니다. 네. 근데 변화하지 않으면 사실 무너져요. 왜 하필이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마다 걔들이 꼭 주도할까요? 걔들은 이 변화를 잘해요. 가슴 아프지만 정리할 땐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됐던 게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에 대한 부분. 지금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가장 아마 모든 업종 중에서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영역이 아마 제약회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신약 개발하는데 예전 같으면 신약 하나 연구하는데 한 10년 이상 걸렸다고 얘기했거든요. 신약이 성공만 하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10년 어마어마하게 길죠, 사실은. 이게 성공인지 아닌지 10년을 가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AI 모델링으로 연구하는 회사들 중에서 지금 3상 들어가는데 뭐 한 30개월 하는 회사도 있고 그러면 전체 사이즈 3상 다 끝나는 데까지 봐도 한 반 이하 시간? 네. 시간이고 돈이잖아요. 네, 돈이고 기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약회사들의 연구의 방향성이 바뀌고 그러면 AI 모델링을 활용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하고 나는 그거 모르고 옛날 방식밖에 연구 못 이런 연구자하고 누가 살아남겠냐고요. 이게 제약뿐이 아니고 모든 산업이 다 그 방향일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을 전방위적으로 빅테크뿐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까지 왔잖아요. 한 몇 % 정도? 지금 20% 넘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수치가 없었나요? 예전에 이 수치에 가장 근접했던 때가 오일 쇼크 이때가 근접했었고 그래요. 그 이후에는 20%가 넘은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샌프란시스코처럼 IT 기업 많은 동네. 빅테크 기업들도 그쵸. 스타트업 아무래도 기업들. 이런 네. 구조조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먼저 잘 하는 곳은 IT 기업들이었을 거잖아요. 샌프란시스코의 지난 4분기 공실률, 오피스 공실률이 거의 한 37% 가까이 왔습니다. 엄청나네요. 이게 그러면. 2019년에 3%대였거든요. 말도 안 될 수치잖아요. 이게. AI가 바꾼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쵸. AI도 바꿨고 네. 그다음에 산업의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네. 옛날 기업들은 큰 기업이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한 10년, 20년 우려먹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몇 년 다르게 최근에 딥시크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픈 AI가 막 추앙받고 하다가 딥시크가 나오자마자 오픈 AI 왜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져 이 얘기 나오고 그게 우리가 추앙하던 세계 최고로 불렀던 것과 뉴페이스가 등장해서 이걸 판을 바꾼데도 정말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딥시크 말고도 이제 딥시크를 능가 또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아마 2025년에 우리가 정말 정신없을 만큼 계속 다크호스들이 등장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대응 정리 못하면 그만큼 어려워진다가 되는 거라서요. 소장이 말씀하신 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설 연휴
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맞아요. 중국 AI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가 저성능, 저사양의 GPU를 갖고 오니까 그동안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했던 고사양 GPU 같은 기업 같은 게 약간 머쓱해진 거죠. 그쵸.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AI발 산업에 충격을 가져다 줬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데. 그리고 이걸 계기로 예. 그러면 효율성이 낮은 GPU 가지고도 뭔가 방법이 있네? 라고 하면 사실은 생산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국과 미국이 사실은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데라면 예.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계속 끌고 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한국은 사실 기술 수준에서 많이 뒤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그 격차가 주는 손해 이게 단지 AI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 산업만 손해가 아니고 AI를 활용해야 되는 모든 산업에서 다 격차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격차를 만약에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기술을 더 추종할 수밖에 없고 여러 산업들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종속은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워크 그리고 AI at work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맞습니다. 부각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회사의 발전, 우리 회사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세상에 기여하는 회사가 될 거냐 이거보단 내 일자리, 내 밥그릇이 얼마나 더 오래 유지되고 월급을 내가 계속 맞아요. 받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일은 좀 못해도 계속 이게 사실은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조직을 위해서 우리 조직이 더 잘 돼야 돼. 이 회사가 뭐 세계적으로 기여해야 돼. 이걸 손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에이스였는데 네. 바뀌는 산업에 내가 조금 못 따라간 바람에 조금 뒤쳐졌어요. 그러면 나는 굿바이. 난 나가서 뭐 새로 공부를 하던 아니면 다음 길을 한번 찾건 내가 뭐 그런 선택을 하고 나가지만 있다면 그러면 조직은 계속 성장하겠죠. 네. 근데 안 그러죠. 안 그러죠.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조직에는 리더부터 해야 됩니다. 경영자들부터. 경영자들 대부분 조직이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걸 좀 놓치고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실책들은 리더들이 다 합니다.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거 없어요. 직원들은 회사 망하게 하기 어려워요, 걔들은. 회사를 흥하게 망하게 다 리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주요 대기업에서도 이 속도를 좀 못 맞췄다, 조금 삐끗했다라고 하면 경영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려고 있는 자리가 리더니까 그런 책임을 보여줘야지 조직 내에서 뭐 구조조정을 하건 혁신을 하건 했을 때 조직의 구성원들이 따라갈 동력이 생기는 거죠. 네. 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쥐는 안 하면서 뭐 이러면서 하면 뭐 중간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 움직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리더에 대한 그 이미지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AI 시대에는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은 리더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이고 나를 따르라 잔다르크처럼 이런 부분이 유행했다면 이제는 내향적인 그러니까 MBTI로 말하면 I 같은 성향의 리더가 훨씬 맞을 가능성도 있다라는데 그런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이게 얼핏 들으면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이건 산업 때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산업은 IT가 지배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 부자 순위 상위권은 다 테크 창업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시가총액 상위권 다 테크 기업들이고 네. 그러면 테크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위 얘기하는 공대 나온 사람들이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은 성공하고 커졌으니까 조직의 구성원도 많고 딴 사람 일 시킬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혼자 다 있을 거잖아요. 혼자 매일 밤새가면서 예, 하고 대부분 테크 창업자들이 내향성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가진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내는 역할이 사실 내향성이 되는 거고 외향성은 사교성이라고 그러죠. 남하고 어울려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될 텐데요. 과거의 비즈니스는 남하고 어울리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인맥 좋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인맥으로 기술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을 잘 꼬셔가지고 기술이 알아서 기술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 몰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오히려 사교적이지 않고 외향적이지 않고 자기의 미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실제로 테크 창업자들 테크에서 돈 많이 번 세계 부자들 본인들이 스스로가 난 내향적이라서 성공했다. 예. 이렇게 다들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 2년간 벌어졌던 구조조정도 가장 열심히 시도한 건 테크 기업이에요. 아니 그 내향적인 사람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 무섭고 뭐 냉철한 판단은 굉장히 잘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 소중해 하지만 우리 회사의 비전, 이 빨라지는 산업 구도 속에서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그래도 정리할 건 하고 가야 돼. 네. 이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가 뭐 포용 좋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포용 좋고 뭐 활달하게 사교적 좋아요. 좋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시대에는 유능해야 돼요. 그렇죠. 기술은 유능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고 그러니까 기술이 중심이 되는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리더들이 과감하게 결정을 더 빨리 많이 했으면 좋겠고 네. 이게 의사결정할 때도 지금 경쟁 회사, 뭐 경쟁 국가들에서 발빠르게 뭔가 만들어질 때마다 발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발빠르게 못하고 이거 기한 올려봐봐. 기한에서 위로 올려 검토하고 다시 내려서 이거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속도에서 확 뒤처지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파악, 트렌드에 대한 파악 능력이 확실히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판단해서 바로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의 시대,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I인 성향들도 때가 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도 I라고 일론 하더라고요. 머스크가 내향형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는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굉장히 시끄럽게 굴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사교적이진 않잖아요. 아, 그래요. 사교성, 그죠? 좀 독선적일 수도 있고. 근데 뭐가 됐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하고 문제를 잘 풀어서 남들을 잘 통솔해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잘 해결해서 그걸로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시대 대다수 빅테크의 선두 기업들은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본인의 뭐 외향성을 만들어내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 없이 내향성을 잘 살릴 방법을 아마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여러분 주목하실 게 1인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솔로프러너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이들이 꿈을 실현할 무대가 곳곳에 있을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솔로프러너는 우리말로 하면 1인 기업이 될 텐데요. 1인 기업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들어왔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더 중요해졌냐면 1인 기업인데 AI 도구를 잘 다루는 1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보통 창업이라고 하면 여러 동료가 필요했을 거잖아. 게임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누구는 스토리 짜야 되고 누구는 그래픽 해야 되고 누구는 그렇죠. 코딩. 분업해서. 여러 사람이 음악도 누군가 만들어야 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유능한 한 사람은 이걸 다 해버릴 수도 있어요. 스타듀밸리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은 혼자 만든 거예요. 혼자 만들었는데 혼자서 음악도 하고 다 했어요, 이 사람이. 누적 매출만 지금 1억 5천만 달러 이상 됩니다. 2천억 정도. 혼자서 2천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혼자서 사업해? 아유, 그래봤자 뭐 잘해봤자 10억, 20억이지 같은 느낌인데 1,000억, 2천억, 뭐 몇백억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점점 많아지겠죠.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언제 욕망이 터지냐면요. 미국에서 저런 사람이 있었다 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엄마 아들 중에 이런 애가 있다? 아니면 아들 친구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 때 우리 동료의 누군가가 회사에서도 이 사람 퇴사해가지고 대박났다 1년 만에 이럴 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은 많아지겠네요.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창업에는 동료를 데리고 오려면 내가 리스크를 져야 돼요. 뭐 월급을 주건 지분을 주건 뭘 줘야 되고 데리고 있을 때면 사무실 인건비 뭐 다 써야 됩니다. 밥도 사줘야 되고. 근데 혼자 살 수 있는 게 많아진다? 그러면 비용이 확 줄어든 채로 그렇네요. 리스크를 줄인 채로 했다가 안 되면 그럼 뭐 다시 해보지. 뭐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창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했다가 안 됐을 때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 였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기업에서도 이런 국리를 하고 나가려는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면요.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유능한 사람들이고 나갈 국리를 해요. 갈 데 많고 오란 데 많고 그러면 딴 데 오라는데 가기 전에 내가 한번 1년, 2년 한번 투자해볼까 나한테? 했다가 안 되면 저기 갈게. 갈 데 없는 사람들은 시도 못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미 기업들 중에선 창업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오케이, 우리가 투자해줄게. 유능한 사람이면 오히려 해줄게. 대신 잘 돼서 뭐 잘 되면 우리가 투자한 거니까 같이 비즈니스가 되는 거. 혹시나 잘 안 돼서 받아줄게 다시. 복귀를 받아준다는 회사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게 유능한 인재 한해서만 그래요.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조직에서
유능한 인재와 그렇지 않은 인재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업들이 임금 차등을 잘 못 줬어요. 아무리 연봉제여도 같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면 그래도 연봉이 비슷비슷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직원이 임금은 올라가고 어떤 직원이 압도적으로 유능해서 성과를 뭐 10배씩 100배씩 낼 수 있다 그러면 해줘야죠. 확 줘야죠. 네.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위화감 느낀다. 그 위화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유능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혜택을 주는 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의 주도를 잘하냐? 그걸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에서도 이제는 연봉에 있어서도 좀 차등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인재상도 좀 많이 바뀔 거고 네. 혼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픈AI의 샘 알트만 같은 사람은 원 펄슨이 유니콘이 될 수도 있다. 유니콘이면 조 단위의 기업 가치잖아요. 혼자서 조를 만드는 건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 왔다고 지금 보는 건 거고 사람들 주변에서 혼자서 조까지는 안 가도 1000억, 500억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리는 순간 우리는 충격도 오면서 변화가 되겠죠. 생각이 바뀌겠죠. 예.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취업해야지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 생각이었다면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취업해야지라는 공식 자체가 많이 무너지겠죠. 이게 현실로 다가올 거고 이미 왔습니다. 더 많아질 거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가능성.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AI 도구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만 갖고 있다면 1인 유니콘 기업, 솔로 프로너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사실은 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요. 이제 신입을 잘 안 뽑아요. 점점 안 뽑을 겁니다. 경력 있는. 경력을 뽑아야죠. 왜냐면 조직에서 일단 잘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신입을 뽑는다는 얘기는 가르친다는 얘기거든요. 예.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시간이 돈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세상에 신입들은 다 어디 갈 거냐. 예. 그래서 사실 신입들이 1인 창업도 하시고 여기저기 경험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취업해야지 이 관점이 아니고 내 가치를 입증한 다음에 날 비싼 값에 취업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 거기다가 조직에서 구조조정 많이 한다는 얘기는 3, 4, 50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경력이 있어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신입도 어려운 거고 도대체 누가 사실은 과거의 관성에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야지. 아니면 나이 먹으면 경력 쌓으면서 쭉 가야지. 이 공식이 무너지는 세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면 지금부터 3년 뒤, 5년 뒤, 10년 뒤 훨씬 가파르게 우리 세상에서 취업과 창업에 대한 기준이 바뀔 겁니다. 네. 확실히 요님들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자주 하는 말이 AI를 공부해라. 그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그러면 트일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가치가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님들이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젊으니까 네. 새로운 첨단 산업에도 투자해 볼 수 있고 그 기술을 따라가 볼 수도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요님들 응원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시길 바랍니다. 소장님이 코로나19 기점으로 인해서 글로벌화는 위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있고요. 뒤에 또 사진 저희가 잘 맞춰놨는데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립,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근데 트럼프 2.0 시대가 됐는데 오늘도 방송하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막 때린다고 증시도 뭐 새파랗게 질렸고요. 하여튼 리스크는 올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살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것 때문에 겪는 경제적 위기라든가 사회적 불안감이 아마 2025년만큼 이렇게 동시다발로 많이 터질까 하는 해도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없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저렇게까지 과감하게 관세를 계속 이거 너무 공격적이고 그 다음 단계나 뭐
몇 달 뒤는 생각지도 않은 것처럼 네. 오늘만 살고 끝나는 것처럼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이 정도 예측하고 이 정도 상황이면 이런 변수가 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지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아놓은 이 흐름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요. 네. 그래서 아마 2025년에는 사람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실시간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변화가 나올 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케이스였을 때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지. 그때는 이런 기업이 유리했어. 이런 거 보통 가지고 스터디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예측 불가가 된 거죠. 미국의 트럼프 2.0도 트럼프 1.0의 복제 버전이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은 트럼프 1.0에서 나왔던 기준을 가지고 2.0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비슷하게 가는데 사실은 더 돌발 변수가 많아질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전쟁 위기는 사실은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도 중국 대만이 훨씬 더 저는 두렵게 보이고 우리랑 더 가까이 있고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들이 또 대만에 지나가기도 하는 건 거고 우리에게 영향 훨씬 더 많이 미치는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도 아주 하이엔드건 뭐 중간이건 로엔드건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영향 미치잖아요. TSMC 대표적으로 있죠. 그렇죠. 그 회사 말고도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 그 나라에 뭔가 데미지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그 해당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산업의 영향. 뭐 차를 만들건 하다못해 라디오 하나를 만들던 냉장고를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인 모든 산업에서 데미지가 올 수 있는 거라서 중국하고 미국에서 그 권력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수시로 폭탄이 툭툭 떨어지는 상황을 겪는 거라서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올해 많이 속 썩을 수도 있고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들으니까 약간 긴장을 되는데 지금 각 나라 보면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스트롱맨이잖아요. 우익 성향에. 근데 그런 이들이 연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 인도, 뭐 트리키에 등등 쭉 연임을 하고 있고 올해 트렌드를 보면은 국방비도 많이 지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인데 우리나라 좀 그 새우등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득과 실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 2023년도가 역대 최대 국방비 지출해였었어요. 2024년 거 이제 정산이 곧 되겠지만 아마 역대 최대는 2024년일 거예요. 2025년 끝나고 나면 역대 최대 2025년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뭐 위기에 대한 반응을 계속하면서 무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군수 관련된 산업에서의 호재라고 누구는 볼 거고 한국도 사실은 뭐 방위 산업이 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산업이긴 하니까. 근데 그 산업 몇 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그럼요. 그 산업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비가 오면 뭐 우산 장사하는 아들하고 뭐 이렇게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런 것처럼 방위 산업에서의 조금 플러스는 있겠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고 공급망에 대한 변화, 위기가 계속 커질수록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대한 데미지는 더 커서 이쪽은 조금 플러스겠지만 나머지 전체가 계속 더 어려워질 거고 거기다가 한국이 잘하는 산업들 지난 20년간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 많이 했던 산업들과 중국이 요즘 잘 해가는 산업이 많이 겹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매년 두려웠는데 최근에 중국의 기술 진화 속도를 보면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나갔던 기업들이 뭐 지난 20년간 잘 나갔다고 앞으로 20년 계속 잘 나갈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건 거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수출이 미국, 중국이 1등, 2등인 나라예요. 우리한테는. 둘 중에 어떤 것도 놓치지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서로 째려보잖아요. 우리 편 들라고. 그렇죠. 근데 둘 사이에서 사실은 외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또 지금 정치적인 위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딜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서 전반적인 악재가 좀 많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많이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않나 싶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혹자들은 뭐 전쟁 위기가 커지고 여기저기에서 막 터지면 무기 파는 회사 관심 가지면 되지 않냐라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긴장감들이 만들어내는 요소들. 가령 중국하고 대만의 관계가 좀 악화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대만을 뭔가 압박을 했을 때 미국이 개입하지 못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국, 러시아, 북한, 친하고 예. 계속 군사훈련도 계속 뭐 하고 있고 요즘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한반도의 긴장을 북한이 높이면 아니 우리가 대만 돌아갈 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바쁘고 주한미군도 마찬가지 거기 못 가게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계속 일본하고도 뭔가 갈등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면 기존에 그 라인 속에서 미국이 대만 쪽에 개입할 여지가 훨씬 줄어들고 그럼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더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저런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갈등 겪고 미국이 거기 끼고 뭐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 걱정이 아니고 우리 걱정이 가장 큰 건 거죠. 우리나라 걱정을 잘해야 될 때다. 근데 소장님 갑자기 전쟁 얘기하다가 패션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패션 산업이 이렇게 눈을 뜬다면서요. 특히 밀리터리 룩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부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떴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걸프전 때가 그랬었어요. 걸프전 때 저쪽 나라는 전쟁하고 있는데 전 세계도 젊은 친구들이 옷을 밀리터리 룩을 많이 입었었어요. 밀리터리 룩은 기본적으로 강인한 이미지이기도 하고 예.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전 시위할 때도 밀리터리 룩 많이 입었어요. 수요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밀리터리 룩은 전쟁이 아니고서도 기본적인 수요가 깔려있는 기본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 기본 아이템들이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고 여기저기서 전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더 증폭이 되는 거고 이런 타이밍을 패션계는 또 잡아야 될 거라서 좀 유도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올해 하는 패션계의 패션쇼라든가 이런 컨텐츠들에서 밀리터리 룩이 얼마나 좀 부각되는지도 봐야 될 거고 사실 밀리터리 룩이 유행한다 이거는 좋은 신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행을 같긴 해요. 같긴 한데 네. 이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신경 써봐야 할 패션 산업까지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세계에 워낙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또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끊임없이 정보를 흡수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익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학습하고 트렌드를 익혀야지 이 시대에서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을 다중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다중이라는 얘기는 동시에 여러 개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 개씩 오면 쉬운데 사실은 여러 개가 왔다는 얘기는 이걸 공부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공부해놓은 게 한 반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다중위기 시대에 또 빨리 뭔가 오는 시대에는 공부한 걸 계속 의심해야 돼. 내가 한 몇 달 동안 공부했다면 이걸 믿고 뭘 하기보다 네. 다른 변수 때문에 뭔가 바뀐 게 있냐 계속 확인하고 검증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공부를 해서 한번 내가 답을 찾았다고 하면 확신을 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제는 내가 확신해도 한번 돌아서 또 한번 의심해보고 이걸 계속 검증해서 스스로가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고 항상 의심하라. 그리고 점검해라. 그쵸.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알았던 정보와 오늘 갑자기 뭔가 등장하는 정보가 결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인 이슈, 그다음에 기술의 이슈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뭔가 증폭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장님하고 오늘 대화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항상 여자이기도 하고 여성 진행자이기도 하니까 외모에 대해서도 늙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 사실 베이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동안이라는 걸 계속 생각하는데 동안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배울 게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걸 항상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소장님의 말씀 들으니까 올 한해는 많은 요님들이 늙지 않을 환경적인 요인이 좀 갖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확실히 우리는 있는 거고요. 여기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고 누구는 위기를 맞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누구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도 있는데 요님들은 반드시 기회를 잡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의 경제쇼요. 첫 번째 쇼 즐겁게 보셨나요? 올해 머니 트렌드를 따라가면 수익 창출 전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길. 이지의 경제쇼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제쇼 출연자는 유영만 한양대 교수입니다. 금테크보다 근테크를 주제로 유쾌한 입담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녹화는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이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은 60세 이상 세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Z세대보다 요님들에 더욱 집중한 전략을 짜야 성공한다라고 여기고 있답니다. 이제 경제쇼요 프로그램은요, 경제, 돈, 노후 대비 등에 관련된 유익한 내용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쇼도 기대해주세요. 아참, 김용섭 소장님이 요님들께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요님들은 외모의 안티에이징 중요합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뇌의 안티에이징입니다. 뇌를 훨씬 젊게 만들어서 새로운 기회 많이 잡으십시오.